자, 지금 보시면 요 화면 아까 저희가 오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제가 단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권정무 씨하고 손미영 씨는 권예원 씨의 직계 존속이죠. 소위 말해서 지금 권예원 씨가 주민번호가 2번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러니까 구정민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장인 장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권예원 씨의 우리 지금 직계 존속이라고 하시는 요 두 분 같은 경우에 요 동거 여부 자리가 비동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다방공지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너무 범람하는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면 또 문제가 되지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재 보시면 아주 정확한 차트 정리가 되어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느냐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 등본에 반드시 뭐로 들어와져 있으셔야 돼요? 같이 사는 사람, 동거인으로 들어와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거 여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별거 상태에도 공제 대상이 되고 이혼 소수 중이어도 공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본인과 배우자, 무촌 관계인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동거 여부를 절대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동거인이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원칙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럼 나랑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건 같은 집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같은 집에 살려면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동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특이하게 이 동거 여부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동거 여부를 주고 지금 현재 권정무 씨하고 손미영 씨, 권예원의 부모님인 지금 부모님인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같이 안 사는 사람으로 줘버린 거죠. 비동거. 근데 동거가 원칙이지만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예외가 있었냐면 여기다 단서를 붙일 때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외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같이 살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다. 그래서 저를 예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부모님을 제가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농사 짓는 데까지 출퇴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동거를 내가 지금 현재 부모님을 부양한다라고 해서 동거가 원칙이지만 그게 같은 집에 살 수 없는 경우들도 꽤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져 있지 않은 사람이면 내가 공제를 못 받느냐?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원칙적으로 제출을 하고 그런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원을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시험을 냈던 출제자의 의미는 지금 현재 이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현재 같은 집에 안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뭘 써줬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지금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 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렇게 달아줬어요. 더 정확한 부분의 지문이에요. 근데 그 글씨를 지금 나와져 있는 지문의 내용을 보면 어딜 봐도 그 글씨가 없어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왜냐면 권예훈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을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선택해달라라는 얘기는 있지만 나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의제기가 들어갔어요. 무슨 부분? 아니 지금 배우자는 비동거 상태여도 공제 대상에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긴 동거 여부 불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동거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비동거이면 이 사람은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원칙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이 있든 없든 뭐가 된다? 부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실수업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기준 놓고 보시면 내가 부모님을 공제받고 있다. 근데 시부모님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장인정보인 내 친정 부모님들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집에 다 사냐고요. 아니실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면 원칙이 깨져 있는데 그게 예외에 있었던 거죠.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존의 예외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주거 형편상 별거라는 게 있었죠. 법령의 용어를 그대로 얘기한다면 주거 형평상 별거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들은 거기서 사시면서 농사 짓고 계시고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천안에 살고 있다고 했으니까 천안에서 지금 전 살고 있는데 저 부모님 공제 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게 주최 측들이 답이 잘못돼 있으면 정상적인 답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지문을 좀 바꿔주시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싶어 한다.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제가 그래서 전산 시험도 문제가 있고 AT도 문제가 있고 ERP라는 시험도 문제가 있다. ERP는 이 문제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지워버려요. 그래서 시험지에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지를 보러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도 되는 주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문제를 왜 지우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게 그 주체 쪽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 단서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단서만 달아줬다라면 이분들이 공제 대상에 들어온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동거라는 것만 놓고 보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무엇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의 제기를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건 이의 제기 반박을 못하니까 이게 답안에 가면 밑에다가 단서를 달아줬어요. 다음 누구에 대해서 권정무 씨인 아버지에 대해서 왜냐면 어머니는요. 같이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단서를 줬어도 연령의 조건에서도 59세, 연령 문제도 있죠. 자, 소득의 요건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떤 경우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요건에 글씨가 붙어버리면 무슨 부분? 주거 형평상 별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공제재산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를 붙여주든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시험지 지문은 바꾸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답안에는 아버지가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표시해 놓고 그리고 단서를 붙일 때 권정무 씨에 대해서 무엇으로 우리 기본공제 대상을 부로 입력한 것도 맞았다고 하겠다라는 얘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해드리고 무슨 부분? 아, 이 비동거는 우리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은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라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강의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지금 몇 회, 우리 96회 기출 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96회 촬영 그냥 붙여서 갈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실 것.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는 저는 알겠어요. 네, 의도는 알겠는데 단서는 정확하게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제 여부를 입력해달라고 했지만 여기에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는 문구는 줬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공제 대상에 어머니가 공제 대상에 일단은 들어오고 여부를 따져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봤어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문제가 일단은 미흡이에요. 그리고 답안에 이렇게 달아주는 게 과연 맞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아버지가 부인 것도 맞다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깼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거가 원래 원칙이다. 근데 그 부분을 비동거로 뒀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로 간다. 그런데 뭐가 되면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비동거여도 부모님은 공제재산에 들어올 수 있다. 예외적으로 누구까지도 주거 형평상 별거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는 게 동거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같이 안 산다. 주민등록번호에 안 나와져 있다. 근데 이유를 봤더니 무슨 부분? 학교 때문에 지방에 가 있다. 라고 한다거나 또는 내가 지금 지방에 사는데 학교 때문에 서울에 가 있다거나 그 부분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원래 연말정산 할 때 그런 거 써서 내는 서류가 있다. 근데 그 서류를 내는 직원은 사실상 없더라. 근데 원래 내는 서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취약이라든지 우리 질병 부분 때문에 우리 같이 못 사는 부분도 동거인으로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서 네, 이걸 드리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답하고 다르면 내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안 공지가 될 때 아버지를 부로 입력한 것도 맞았다라고 하겠다라고 주었다는 거. 저도 내년 책에 얘를 수정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왜 요건을 주다 말았을까요? 제대로 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요건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저희가 왜 강의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제 기출문제를 듣지 않으셔도 기출문제 풀이가 워낙 많아요. 네, 워낙 많은데 저 부분을 아예 부로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부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로 못 들어온다. 근데 단서 베이스를 깔면 여로 들어오는 건 가능해져요. 네, 그건 문제가 안 되라고 해요. 네, 부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고 못해요. 부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서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취지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시험 문제를 낸 거로 보여져요. 출제위원은. 그러니까 문구를 줘야 되는 게 맞죠. 문구 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의제기했을 때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낼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긴 한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검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저렇게 문제들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온 부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96회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풀 때 생각했던 거 좀 다르시면 물어보세요. 내가 그냥 제가 영상만 촬영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 수업이니까 물어보세요. 자, 96회로 넘어가 볼게요. 96회 이론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회는 합격률이 39.66%가 나왔고요. 그럼 통상적인 합격률 정도 수준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에서 40% 정도대로 나오고 있는 게 세무 2급의 합격률이라서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 게 원래 원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상계할 수도 있긴 했죠. 예외적으로 우리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같이 있는 거래처였다. 그러면 우리는 수납 결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계하고 잔액만 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상계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 글씨가 붙어 있는 걸 기억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재무회계의 목적을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무슨 부분 실질적으로 회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내부 이해관계자, 밖에 있는 사람을 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이들을 이용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들한테 우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걸 제가 유용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3번도 맞네요. 자, 네 번째, 특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죠, 여러분. 지금 세무 2급 문제 푸는 거죠? 지금 1번 문제는 회계급수에서 내는 수준의 문제네요. 네,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었네요. 그래서 특정 기간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그럼 재무상태표는요, 특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 무엇을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우리 내용을 보여주는 걸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하죠.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잘못된 걸 찾아달라.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판매 목적에 들어오는 재고자산이 누가 있을 것이다. 사다가 그대로 팝니다라고 하는 상품, 우리는 만들어서 팝니다라고 하는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 자,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그리고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해서 쓰는 혼합법이 있다라고 하죠. 자, 세 번째,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이 있고 선입선출법이 있고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가중평균법을 쪼개서 얘기하면 이동평균법이 있고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 가중평균법 적용 시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거 뭘 물어보는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장부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 쓸 거냐라는 계속기록법, 일정한 시점에
창고에 가서 우리 실제 남겨져 있는 재고를 파악해서 판매한 수량을 우리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실사법에 해당되는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선입선출법은 장부에 기록하는 계속기록법을 쓰든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든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근데 후입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가중평균법에 있는 이동평균법이라는 부분하고 총평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중평균법도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자, 이동평균법은 움직일 때마다 평균 단가를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동평균법에 의한 단가를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부분? 아, 우리 단가 산정할 땐 여러분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는 게 단가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올라가는 게 금액일 거고요. 아래쪽에 오는 게 수량일 건데, 그러면 이 위쪽에 올라가는 금액은 무슨 부분? 이동평균은 들어올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기록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기록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 매입하기 전, 매입 직전에 금액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금액자는 옆에다 썼으니까 그냥 요 글씨만 쓸게요. 그래서 매입 직전에 금액에 더하기 무슨 부분? 나는 신규로 사가지고 오는 신규 매입 금액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수량으로 나누라겠잖아요. 그러면 매입 직전 금액에 해당되는 매입 직전 수량이 있을 것이고 신규로 사가지고 온 무엇이 있을 것이다. 수량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매입하는 시점인데 얼마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무슨 부분? 요 부분을 그냥 기말 수량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우리 기말 수량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재고 수량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면 이동평균 단가는 무엇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몇 개를 사가지고 왔고 몇 개를 썼고 몇 개가 남겨져 있다 이런 의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100개를 사서 그중에 70개를 팔아서 창고에 30개가 남겨져 있어요. 라는 식의 원리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평균 단가는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장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부를 써서 우리 수량을 파악하는 게 계속기록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은 총평균법이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하려면 장부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우리 원가 가정 못 세워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총평균 단가라고 하는 부분. 자, 총 평균 단가라고 하는 건 일정한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의 전체 평균 단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금액을 누구로 나누어서 수량으로 나누어서 단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원리를 계산하실 때 여기가 매입 직전이 아니라 무엇이다? 나 전달에서 또는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초, 재고, 금액에 우리 일정 기간에 무엇한 거, 우리 매입한 거, 그래서 매입한 전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정 기간에 매입 금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한 달이면 한 달, 우리 1년이면 1년. 그래서 그 일정 기간에 매입 금액 전체를 더해서 무엇 하겠다? 단가 계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초재고 금액에 대응되는 수량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기초재고 수량에 우리 일정 기간에 매입 수량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됐을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하지 않아도요. 장부 관리 안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계산하는 부분의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실사법은 무엇에 대한 관리는 가능하다겠어요, 여러분? 내가 넘겨받은 거, 이월된 금액이랑 내가 사가지고 온 것까지는 파악이 되는 게 실질재고조사법이죠. 그런데 나간 부분은 관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 창고에 가서 기말 남겨진 부분을 내가 넘겨받은 거에 사가지고 온 걸 더해서 창고에 남겨진 걸 빼면 우리 파는 게 얼마일 거라고 결론을 내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쓰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실질 재고조사법을 적용해서 평균 단가를 우리 계산하는 부분은 이동평균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셔야 된다? 총평균법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 글씨 뒤바꿔 주셔야 돼요. 지금 2번 문제의 4번의 형태는 되게 오랜만에 낸 것 같아요.
네, 요 문제는 실제로 자주 냈던 패턴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본 수업 때 얘기도 한번 했을 거예요. 요 부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글로 이렇게 냈네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정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무급수부터 열심히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회계 변경 문제죠. 네, 회계 변경 꼭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 저희가 기출, 전년도 기출은 다 지금 풀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기출 같이 풀고 계시잖아요. 근데 금년도 기출 문제 보시면 회계 변경 문제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놓고 가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는 적용하고 있는 추정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유가 있어서 바꾸는 것. 그걸 회계 변경이라고 하죠. 그럼 회계 변경은 두 가지 변경이 있다. 무슨 부분? 방법적인 걸 바꾸겠다라고 하는 정책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예상치를 바꾸는 것. 그런 걸 추정 변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매출 채권의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분? 회계 추정 변경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정 변경은 추정치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정치. 자,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적용한다. 네, 그래서 회계 정책에 의한 변경 효과를 먼저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굴 적용한다? 추정 변경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책 변경이 먼저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쓸 때도 계속 정책 변경을 먼저 써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순서처럼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되거든요. 추정을 먼저 거론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책 변경을 먼저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추정 변경으로 갑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누적 요건 먼저 적용하고요. 요것 때문에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책 변경은 소급 적용하고 추정 변경은 전진법으로 적용하죠. 자, 세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무엇하다라면, 불가능하다라면, 왜냐면 이게 구분이 되져야 우리가 회계 정책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갈 거고, 전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불가능하면요, 회계 정책 변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보는 게 맞다?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여러분.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3번. 그래서 지금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추정 변경으로 보아서 전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전진의 회계 처리는 이 적용하고자 하는 시점, 그 해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 네 번째,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익을 무엇하기 위해서 플러스 시키거나 마이너스 시키기 위해서 이거 이익 조정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작의 관점이잖아요. 자,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로 정당한 회계 변경을 볼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계 변경의 정당성 입증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계 기준이 바뀌는 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건 내가 정당성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업과 인수합병하는 과정 중에 그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관점들은 정당성 입증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자본은 항목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고요. 자,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한다.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속하죠.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속하죠, 여러분. 네, 대표적인 자산을 차감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우리 배당에 대한 결의가 끝났다. 그럼 일단 결의 시점엔 차변에 당장 주식을 주주들한테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차변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를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면 되겠죠.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쓰는 계정으로 쓸게요. 2월 이익 잉여금을 무엇한다? 감소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월 이익 잉여금은 항목으로 보았을 때 이익 잉여금에 속하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개정 과목이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은 바로 돈을 못 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 쓰고요. 회계 처리가 끝나죠.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대표적인 자본 조정의 가산 성격을 갖고 있는 개정 과목이죠. 여러분 대변이니까 자본 증가시키겠죠. 됐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익잉여금도 1번에 자본의 항목이 5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차변에 쓴 이익잉여금은 우리 자본에 속하는 거 감소시켜 준 거죠. 그리고 대변은 자본 조정의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서 증가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본 항목이 무엇되었다? 증가되었다. 그럼 자본의 총계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불변인 거죠, 여러분. 그죠? 변화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일정 기간 뒤에 배당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있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차변에 와서 무엇 될 것이다? 정리가 끝나죠, 여러분.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럼 자본조정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네요.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가?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증가가 되죠. 대표적인 무산증자의 성격이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면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요 주식 배당을 할 때 항상 무슨 배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식 배당은 액면 배당이라고 했어요. 액면 배당. 자, 액면 배당이라고 했으니까 자본금, 액면 금액만큼 증가시켰겠죠. 됐을까요? 그럼 지금 자본 조정이 무엇 됐고요? 상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은 무엇 되어 있다? 감소하겠죠. 대신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우리 무엇 된다? 다시 증가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은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가서 상계 정리되는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감소하고요? 이익잉여금이 무엇하고 감소하고요. 그리고 자본금이 무엇하는 것이다?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총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은 그렇지 않아요. 현금 배당은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산도 같이 감소를 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주식 배당은 그렇지 않다는 게 특징이죠. 그걸 글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분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시고 변화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 다음 자료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성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이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2021년 당기손익의 차이는 얼마인가? 전 졸았나 봐요. 여기 물음표가 흰색으로 와야 되는데 검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제 눈에 보니까.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2021년 7월 1일 A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기말 A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7,000원이 됐대요. 자, 그리고 다음 연도인 2021년 6월 30일에 A회사 주식 전부를 주당 7,500원에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데 몇 년도요? 우리 2021년도의 손익 차이는 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럼 지금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 이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얼마 주고 샀어요, 여러분? 6,000원 주고 샀죠? 그 6,000원 주고 샀던 주식이 7,000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이 1,000원의 가격에 평가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평가 이익은 우리 자본에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가나요? 손익계산서에 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매도 가능증권으로 하게 되면 우리 6,000원에 구입했던 부분이 7,0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럼 똑같이 평가이익 얼마가 생긴다? 1,000원이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가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고 어디에? 우리 자본으로 갑니다.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이익으로 1,000원을 보내버리면서 장부 금액이 다 뭐로 바뀐다? 7,000원짜리로 바뀌는 부분이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 금액이 7,000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 1,000원 금액이 자본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주당 6,000원에 매입했다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지금 물어보는 부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이제 제대로 이해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냥 처분 손익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다라고 하시면 우리 장부의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다? 7,000원으로 바뀌었을 거라고요. 이 금액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분한 금액 얼마? 7,500원. 우리 분명히 처분과 관련된 부분의 손익은 내가 얼마에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매각 금액이 있을 겁니다. 또는 처분 금액이 있겠죠. 여기에서 일정한 금액을 무엇 하시면 돼요? 빼시면 되죠. 그 금액이 무엇이다?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을 빼면 됩니다. 다만 여기 이제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이 장부 금액을 빼는 건 맞지만 누구요?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었던 1,000원도 같이 제거가 돼줘야 되죠.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장부 금액을 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빼라. 취득원가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손익계산 문제이며. 자, 그러면 일단 단기매매 증권부터 볼게요. 1,000주 곱하기 처분 금액 7,500원에서 7,000원을 뺍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우리 500원이라는 부분에 이익이 생겼네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1,000주 곱하기 500원 하시면 우리 얼마가 나온다? 우리 50만 원에 이익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얼마 주고 샀던 주식? 6,000원 주고 샀던 주식. 근데 7,000원에 공정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갖고 있던 데 2,000원도 정리가 되줘야 됩니다. 팔 때. 그러다 보니까 7,500원에서 6,000원을 빼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 금액을 빼는 게 맞다라는 게 맞아요. 장부 가액을 빼시면 된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 가액이 아니라 누구를 빼라? 취득 원가를 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6,000원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얼마? 1,500원의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1,000주 곱하기 1,500원 하면 150만 원.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했을 때 차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만 원과 150만 원의 차이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이다? 100만 원이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대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회계 처리할 때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분했다라는 걸 회계 처리를 하면 우리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게 1,000주를 그냥 버리고 6,000원, 7,000원, 7,500원을 그냥 볼게요. 그러면 우린 실질적으로 대변에 기록되는 금액은 얼마? 우리 7,000원짜리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차변에는 얼마 받고 팔았다? 저 현금으로 쓸게요. 현금 7,500원 받고 팔았다. 이 얘기가 되죠. 그럼 7,000원과 7,500원의 차이만큼 500원이 뭐가 되는 것이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 대한 부분이 500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우리 가지고 있었던 유가증권 대변에 가셔서 유가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금액 얼마를 정리하자. 얘도 7,000원이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매도 가능 증권 7,000원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6,000원짜리가 7,000원으로 우리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계상해놨던 1,000원도 같이 장부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어느 변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변에 있었겠죠? 그러면 요거 팔 때 차변에 당연히 누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같이 없어지는 거죠. 1,000원만큼.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차이는 6,000원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유가증권 얼마 받고 팔았다? 7,500원 받고 팔았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차변과 대변의 우리 이제 차이를 봐야 되겠죠. 차변의 합은 8,500원. 그리고 대변의 합은 7,000원이에요. 그럼 얼마의 차이가 생겨요? 1,500원. 됐을까요, 여러분? 맞나요? 맞죠? 7,000원, 8,000원. 8,500원에 7,100원, 1,500원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이때 뭐 쓰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500원이 나왔다.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분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원리만 가져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뿐만이 아니고요. 아니, 단기 매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만 빼고요. 나머지 자산은 모두 다 내가 파는 처분의 금액에서 무슨 금액? 장부의 금액을 빼서 차이가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내가 팔은 처분 금액에서 무슨 금액? 우리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야 원리가 맞아져요. 지금 내용 보시면 7,000원과 1,000원의 차이가 취득 원가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요 원리만 갖고 가시라. 분계는 위에처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손은 불량품의 관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산하는 과정 중에 무엇이 생겼다?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공소는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불합격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불량품이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죠.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소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정상 공손은 어디로 보내시면 되고요. 정상 공손 여러분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제조 원가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라고 보시면 될까요? 매출 원가에 가겠죠. 왜냐하면 제조 원가에 모여 있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형성했다가 매출 원가로 넘어가니까. 자, 그런데 비정상적인 공손. 이거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회사가 아무리 품질 관리를 잘해도 이만큼의 불합격품은 나오더라고요 라는 게 정상 공손이에요. 비정상 공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우발적인 부분. 그래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부분들. 이런 식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 외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킨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상 공손은 제조원가에 반영해서 최종 종착지인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니까요.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비정상 공손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상 공소는 원가성이 있다. 여러분 원가성이 있다라는 건 우리 제조 원가에 반영한다. 이 원가성의 원가가 이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가성이 있다는 건 제조 원가라는 부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가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비정상 공소는 원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됐을까요? 지금 공손 문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저희가 기출 문제를 거꾸로 풀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98회, 97회, 96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공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손 쪽도 꼭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는 주식회사 블루오션의 선박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람선 B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25만 원이고요. 회사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유람선 A와 B에 대해서
금액을 줬고요. 총 합계 금액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단기에 투입해서 들어간 재료비는 얼마이고 근데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가 얼마이고 또 추적이 가능한 직접 노무비는 얼마이며 그리고 또 누구의 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공통으로 들어가는 제조 간접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원가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한 세 개의 합을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유람선 누구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누구만 계산하면 돼요? 제조 간접비요. 근데 지금 제조 간접비 발생 금액은 얼마이다? 전체가 25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A로 얼마, B로 얼마 보내야 되는데 그 A와 B로 보내야 되는 우리 무슨 부분? 안분 계산, 배부 기준이 누구이다? 나 노무비를 가지고 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직접 노무비는 A 거 30만 원과 B 거 20만 원 더해진 50만 원 가지고 무엇 하시면 돼요? 안분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5분의 3, 5분의 2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부분, 그걸 하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계산기를 여시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조간접비 배부율부터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 지금 현재 제조간접비는 얼마이다? 25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총 직접 노무비 전체 발생한 거 직접 노무비의 총 합계는 30만 원과 20만 원 더하면 50만 원이죠, 여러분. 이걸 배부율로 계산하면 배부 기준 나눠주시면 돼요. 네, 제조 간접비를. 그래서 25만 원 나누기 총 직접 노무비의 합인 50만 원 나눴더니 우리 배부율은 50%이다라고 나와져 있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자. 그럼 직접 재료비 60만 원에 직접 노무비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여기 왜 글씨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원자가 빠졌네요. 제가 타이핑 치면서 빠뜨렸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우리 직접 노무비 20만 원에 우리 배부율 곱해져야 되는 게 50%라고 했으니까 이 50%를 곱하면 1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10만 원. 그래서 그 부분에 10만 원만큼 더하면 우리 실제 총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된다? 9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5분의 3, 5분의 2의 원리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5분의 2의 관점이랑 5분의 3의 관점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다 직접 배부율 계산해서 그냥 곱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50%를 여기에 50%를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1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노무비 전체 합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요거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접 원가법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럼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노무비의 전체 합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과 150만 원의 합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는 노무비 기준 가지고 계산해서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1번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죠. 실제 배부에 의해서 배부하는 부분 얘기입니다. 자,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저는 이렇게 옆으로 기재해드렸고 우리 실제 기출문제는 이런 박스 형태 부분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그냥 저는 옆으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자, 조업도 총원가라고 하는 부분.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이 그래프는 여러분, 우리 원가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 원가 행태에 따른 우리 지금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인 거죠. 그럼 원가 행태는 우리가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조업도가 무엇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또는 감소함에 따라 총 원가, 발생되는 원가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관점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조업도가 0이었을 땐 발생되는 원가는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원가가 무엇하는 거?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 부분은 무슨 부분이다? 요 부분은 변동비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비 그래프는 총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하고요. 조업도가 감소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요 조업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수치의 용어들은 다양합니다. 뭐 생산량만 갖고 해야 된다? 아니요. 생산량 갖고 할 수도 있고 시간 가져갈 수도 있고 많아요. 네, 많습니다. 다양하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러면 고정비 같은 경우는요. 무슨 부분? 우리 조업도가 무엇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조업도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총 원가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있느냐라고 일단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정비 같은 경우는 내가 100개를 생산해도 50만 원이 발생이 되고요. 내가 1000개를 생산해도 무슨 부분이다? 우리 그대로 50만 원이 발생이 된다. 아니 이런 고정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료야. 제가 공장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에 대해서 달달이 임차료 50만 원 낸다. 근데 금월에는 주문이 많아서 1000개를 생산했고 그리고 우리 전달에는 우리 주문이 별로 없어서 100개밖에 생산 안 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주인한테 소위 말해서 우린 지금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임대인한테 월세 좀 깎아주세요라는 얘기 못 하잖아요. 약정된 월세를 달달이 냈겠죠. 그러면 조업도인 생산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총 원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우리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총 원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그런데 그러면 이거 고정비 맞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뭘까요? 단위당 원가가 무엇한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비를 얘기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라는 건 맞지만 단위당 원가와 관련된 부분은요. 무슨 부분? 생산량이 100개였을 때 이러면 이거 50만 원 나누기 100 했을 때의 단가와 50만 원 나누기 1000 했을 때의 단가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100개였을 땐 하나당 단가가 5,000원이지만 1000개였을 때는 우리 단가가 5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업도가 무엇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단가는 뭐가 된다? 내려와야 되는 그래프가 돼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니은에 대한 부분은요. 총원가와 조업도란 부분을 얘기한다면 무슨 부분? 기억처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조업도 변동에 따라 총 원가는 변하지 않는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에 설명이 되려면 그래프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여기 밑에 조업도 글씨가 나오면 안 되겠죠. 단가 글씨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취지로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변동원가와 디귿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된 준 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여기까지는 직선의 관계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업도가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내가 지불해야 되는 원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고정비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고정비의 그래프의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시점부터 우회로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요 자리까지 요 부분은 변동비에 의해서 나와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가 무엇되어 있다? 섞여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준변동원가 또는 우리 혼합원가라고 돼요.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난 부분. 이런 게 대부분 여러분, 이 고정비는요. 조업도가 0이어도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내가 지불하는 원가를 놓고 봤을 때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는 원가들이 있어요. 우리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요금 잠시만요. 형주 씨가 들어오셨네요. 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무조건 내야 되는 기본요금 있죠. 뭐 우리 휴대폰 사용료? 근데 나 휴대폰 사용료에 기본요금 무조건 있던데요. 통신량에 내가 통화량에 따라서 내는 요금도 있지만 무조건 얼마 내야 된대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통신비에. 그러면 그런 게 다 기본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있는
우리 부분들이 대부분 이 준 변동원가 또는 혼합원가라는 부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 니을. 그럼 요거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는 동일하지만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면 무엇 때는 점핑하는 것처럼 나와지는 형태. 자, 그런 그래프네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을 하지만, 그렇죠. 여기까지는 동일한 금액이에요. 근데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면 점핑하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중고정비를 나타낸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정비이긴 한데요. 고정비이긴 한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돈이 달라지는 부분. 자, 우리 회사가 기계를 빌려서 쓴답니다. 그럼 임차료가 나가요. 제가 여기는 아까 공장 임차료였거든요. 공장을 빌려 쓰는 거. 근데 저는 기계를 빌려 쓴대요. 그래서 기계 한 대당 매달 10만 원씩 임차료를 냅니다. 근데 그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은 100개까지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내가 50개를 생산을 하든 100개를 생산을 하든 아니면 30개를 생산하든 한 대 임차료는 동일하게 1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오더를 수주를 했는데 130개를 수주했대요. 근데 여러분 130개를 생산하려면 한 대 가지고는 100개밖에 안 생산 못 하잖아요. 그럼 나는 30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가 몇 대가 필요하다? 2대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제가 10만 원 냈던 임차료가 우리 130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임차료를? 20만 원의 임차료를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런 걸 총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설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 원가 형태에 의한 분류는 회계 1급부터 모든 급수에 정말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그래프를 전부 다 그려서 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내실 수도 있고 글로 모두 다 풀어서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그림도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요 용어 연결도 잘 하실 것.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1번부터 4번에 잘못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 그래프의 의미는 맞지만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이란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단가의 관점으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으로 간다라고 하시면 변동비로 가야 되겠죠. 얘가 비례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가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비 같은 경우는 단위당 원가를 놓고 보면 어떤 식의 형태가 된다. 아, 매번 일정한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여기 글씨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조업대의 총원가는 이거는 누가 봐도 고정비 그래프는 맞아요. 근데 단위당 오면 내려와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체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니은의 요 용어 우리 단가가 매일 똑같아요. 일정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온다라면 변동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조업도가 아니라 단위당 단가의 표현이 들어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표현 말씀드렸고 그리고 고정비의 표현을 쓴다라면 기억처럼 표현한다라면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는 무엇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단위당 원가로 표현하겠다라면 일정한이 아니라 무엇한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우리 단위당 원가는 무엇할 것이다? 감소한다. 그리고 조업도가 줄어들면 우리 단위당 원가는 증가한다. 그래서 위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100개였을 때는 5,000원이지만 1,000개였을 때는 500원이었다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갑니다. 이게 글을 읽다가 잘못 보시게 되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2번이 잘못됐다고 하지? 라고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8번은 2번이 답입니다. 자, 9번째 문제.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1,000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직접 노동시간으로 배부율을 계산한 모양입니다. 자,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1,000시간 발생했을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00원 과다 배부인 경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우리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우리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있어요. 그럼 예정 배부액과 그리고 실제 무엇한 거 발생한 게 있겠죠. 실제 발생액을 무엇한다? 비교한다. 그런데 과다 배부이다.
그러면 누가 더 크다? 예정 배부가 실제 발생보다 더 크다. 만약에 과소배부이다. 그럼 예정 배부가 더 작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정 배부가 더 크다라는 얘기네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예정 배부액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자, 예정 배부액은 직접 노동시간당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때,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때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예정으로 나누어서 배부율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우리 배부 기준에 실제 발생된 직접 노동시간에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실제 직접 노동시간 얼마, 1,000시간에 예정 배부율 얼마, 우리 1,000원이 있죠, 여러분? 애정이 아니라 예정이 맞겠죠? 네, 그래서 1,000원. 그러면 1,000시간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우리 100만 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예정 배부액이 됩니다. 근데 벌써 답 내드렸죠? 예정 배부액이 지금 100만 원이고요. 자, 근데 실제액보다 크다.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이다? 10만 원 과다 배부가 됐다. 그러면 실제는 얼마일 것이다? 90만 원이 되는 거죠.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 풀다 보면 쏠쏠이 나오죠. 나만 방향을 틀죠. 어떤 때는 예정 배부액 계산해라. 어떤 때는 실제 발생액 계산해라. 어떤 때는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라. 그거를 자꾸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내는 거거든요. 배부 기준은 시간으로 낼 수도 있고 금액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액 우리 100만 원에서 과다 배부된 1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 나옵니다. 10번 문제 있네요.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에 각각 60만 원, 63만 원의 부분 원가가 집계되어 있을 경우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성형 부분에 배부될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자, 직접 원가 배부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와져 있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조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이 있어요. 이거 모두 다 어디에서? 공장에서 발생되는 원가 맞아요. 근데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형에서도 발생될 수 있고, 조립에서도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동력은 수선 쪽에서도 쓸 일이 있어요. 또는 동력이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수선이 동력에서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보조 부분은 지금 성형에 얼마를 썼고 조립에 얼마를 썼는지를 알아야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보조 부분에 대한 배부를 하는 방법은 우리 직접 원가법이라는 건 제조 부분에서 발생된 것만 가지고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단계 배부법. 그러면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배부 순서를 내가 수선부터 할 건지 동력 부분부터 할 건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1번을 가지고 무슨 부분? 우리 보조 부분에 발생된 것도 고려하고 그리고 제조 부분에 발생된 거 고려해서 배부하고 두 번째 단계부터는 보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의 인과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원가예요. 직접 원가. 그래서 이 직접 원가 배부는 가장 간단하긴 하지만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하고요. 단계 배부는 뭘까요? 단계 배부는 첫 번째 건 고려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고려를 안 해요. 누구요? 이 보조 부분. 뭐 보조 부분도요. 지금 수선과 관련된 부분에 수선이면 여러분 사람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전기를 써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력을 가져다 쓰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동력에서도 수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첫 번째 단계만 고려하겠다는 게 단계 배부예요. 그리고 우리 상호 배분법은 모든 걸 다 고려하겠다. 보조 부분의 관계, 제조 부분의 관계 모두 다 고려하겠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인과관계 고려가 잘 된다는 게 좋은 점. 단점은 뭘까요? 우리는 딱 단계가 제조 2개, 보조 2개밖에 없죠. 현실에 가시면 보조가 10몇 개, 제조가 몇십 개가 됩니다. 그거를 모두 다 연립방정식으로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녹록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물어본 건 성형 부분에 배부될 원가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총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배부될 원가.
자, 그리고 수선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는 얼마이고 60만 원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력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는 63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선에서 발생된 거 성형에 800시간에 해당되는 것만큼 배부해 주시고 동력 63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얼마? 9,100kW 부분만큼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수선에서 성형으로 가는 부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직접 원가 배분은 제조 부분에서 발생된 것만 가지고 해라. 그러면 지금 수선 부분 먼저 얘기할게요. 자, 수선은 지금 현재 몇 시간? 전체는 1,800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1,800시간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보조 부분은 전혀 고려 안 한다겠어요. 이 부분은 제조에서 발생된 것만. 그러면 800시간 더하기 400시간이니까 우리 제조 부분에서 발생된 수선은 1,200시간. 동력도 같이 계산할게요. 동력은 9,100kW에 3,500kW 더하면 얼마가 된다? 12,600k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수선에서 성형으로 가는 건 우리 발생된 본인 것,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60만 원 곱하기 120분의, 아니 1,200분의 얼마? 800시간까지, 800시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8 계산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다? 40만 원이 나오고요. 자, 동력에서 어디로? 성형으로 가야 되는 킬로와트는 9,100입니다. 그러면 63만 원, 자기 부분 발생된 거 63만 원 곱하기 우리 9,100, 3,500 더해서 아까 12,600 해놨죠, 여러분? 그럼 12,600분의 9,100kW만큼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45만 5천 원이 나오죠. 그래서 두 부분을 더하면 성형 부분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 발생 원가는 85만 5천 원이다라고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부분의 계산 문제는 직접 원가법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쉬운 게 단계. 그 다음 쉽다라기엔 그렇겠죠. 그 다음으로 제일 어렵다라는 게 우리 상호배분법이에요. 상호배분법.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시면 된다?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배분법의 공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원리를 갖고 가야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재화 수입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수익과 관련된 과세표준 부분에서 나오는 용어. 자,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이 발생된 게 있다면 이것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죠. 그러나 우리 할부 판매 등에서 발생되는 이자 상당액이 아니라 대금을 늦게 주는 것 때문에 붙은 연체성 이자는 우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체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포함 항목인 거죠. 불포함 항목. 그러면 아닌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신 거네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설명이고요.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득이 발생이 되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걸 포기한 게 비과세라고 했죠. 네, 비과세 근로소득.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자,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대,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며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 자, 출산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자, 직무 발명 보상금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일단 답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출산 보육수당은 비과세가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월 10만 원까지밖에 안 되죠?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요? 아니 문제를 낼 거면 단서가 붙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가운전 보조금도 월 20만 원 이하 금액까지 비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 전제가 있죠. 누구처럼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대처럼요. 이 식대 같은 경우에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럼 전액 비과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금액 제한 안 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금전으로 받는다라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될까요? 자기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우리 별도의 돈을 받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는 싹 빼버렸네요. 네. 근데 어찌됐든 정확하게 출산 보육수당은 월 10만 원까지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뭐 20만 원 용어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단서를 너무 짧게 줬네요. 네. 왜 이렇게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취지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네요. 자, 1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재화의 간주 공급 중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여러분 우리 원칙적으로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면 원칙으로 기억하실 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의 의무는 없어요. 그쵸 여러분? 네, 면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면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죠. 무슨 부분이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타 사업장 반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동반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번이요. 이건 회계 1급 수준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직매장, 타사업장 반출, 그리고 2번부터 4번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더 할 얘기가 없죠, 여러분. 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14번째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에 우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사업소득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필요경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수익금액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자주 물어보죠. 첫 번째 1번,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배우자의 급여. 자, 요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필요경비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이 회사에 직접 일을 하고 있다라면 이분들은 종업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누구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우리 사장님이야. 그쵸? 그래서 대표자의 급여는 절대로 필요경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근하셔서 이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시면 뭐로 처리하셔라? 인출금 처리하시는 거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1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대표자 급여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들은 못 들어오고요. 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운반비, 대표적인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근데 이건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자, 복직복이 의무자라고 주었고요. 우리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슨 자동차예요,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배우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가 우리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에서는 우리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와 관련된 비용은 일정 부분까지만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행 기록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시게 되면 이 업무 사용 비율까지는 일단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그럼 새마을금고는요, 동네 조금 돈 있는 유지분들이 만든 제3금융권이에요. 근데 여기에 회사가 기부를 했다는 거죠. 인정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느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 저희가 연말정산 쪽 관련된 거 수업할 때 여러분, 향후에 기부했다, 종친회에 기부했다, 이런 거 다 인정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이고 제가 글자 하나 빠뜨려서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글씨가 붙으면 우리 기부금을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기부금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필요경비에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아니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기부금, 법에서 정해져 있는 지정기부금, 그 기부금이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종합소득 공제 또는 종합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 기부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원래 비지정 기부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4번이 되겠네요. 4번. 문제 풀어보시면 대부분 소득세가 더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네, 부가가치세 문제보다 소득세 부분.
조금 더 어렵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하여야 된다. 아, 여러분,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배울 때요. 전자로 발급하는 사업자가 있고요. 전자가 아닌 사람, 수기로 발급해도 되는 사업자가 있지 않았나요? 그럼 전자로 발급하는 사람의 첫 번째 누구? 법인은 무조건 의무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무조건이었나요? 아니죠.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이들이 발생시킨 총 수익 금액이 얼마? 3억이잖아요. 그래서 3억 이상인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지 않은 분들은 수기로 발급해요. 그러면 원래 원초적인 세금 계산서가 수기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금 계산서 수정한 부분도 우리 뭐로 가야 된다? 수기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전자라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두 번째. 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여러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세무서가 우리가 잘못한 걸 알고 저한테 들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적법한 수정세금 계산서에 발급사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정 또는 결정이 있을 걸 알고 내가 세금 계산서를 부랴부랴 수정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올바른 거 찾아달래요.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발급의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한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해지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우리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니고요. 무슨 부분? 해제 또는 해지일로 우리 작성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어디에 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밑줄 그은 요 부분은요. 어디에 반드시 써야 된다? 비고란에 써야 되는 필수사항이죠. 네, 비고란 기재사항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자, 네 번째,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무엇하였다?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작성일자를 써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가느냐? 아니요, 여러분. 이건 당초 날로 가요. 네, 처음 세금 계산서를 무엇한? 작성한 날짜가 있겠죠, 여러분. 그 날짜로 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요 작성일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이 잘못됐어요.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갑니다. 됐을까요? 그렇게 바꿔주시면 올바른 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된 부분. 수정세금 계산서 전산시험은 실무 쪽은 잘 안 내는데 이렇게 이론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실 때 수정의 사유도 교재 부분에 아마 우리가 한 페이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부분 내용 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회계 1급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물어본다라면 세무는 용어를 조금 더 길게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96회 15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 이론 문제에서 재무회계는 되게 쉽게 냈죠, 여러분. 네, 재무회계 쉬웠고 원가 계산 문제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제조 부문에 보조 부문 배부하는 문제를 냈고요. 근데 그게 한동안은 정말 열심히 냈었는데 요즘 문제 풀다 보면 1년 한 2번 내면 많이 낼까? 이런 정도로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왜 공백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출제자들이 바뀌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득세 쪽은 책을 조금 정독해서 보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해요. 네, 항상 문제 풀어보시면 소득세 쪽은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좀 어려우신 분들은 책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산실무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